저희는 저번 시간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이라고 하는 장을 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나갔었냐면은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이라고 해서,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은 입력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구현 단계에서 검증해야 하는 보안 점검 항목들이다 라고 하고,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의 보안 약점에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2개를 배웠죠. 어떤 거 배웠죠? 웹프로그램 응용에 SQL을 삽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데이터들의 유출이나 변조,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자 인증을 우회하는 보안 약점 뭐였어요? SQL, 그쵸, 인젝션. 아니면은 뭐 SQL 삽입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웹 응용 프로그램에 SQL을 삽입하여 내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데이터를 유출 및 변조하고 관리자 인증을 우회하는 보안 약점. 자, 그래서 얘를 막기 위해서 뭐 입력되는 데이터에다가 예약어라던가 특수문자라는 애들은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필터링이 되도록 설정하여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거, 악의적인 스크립트 삽입,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영어로 약어로 나오면은 SSS. 자, 그래서 웹페이지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하여 방문자들의 정보를 탈취하거나 비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유발하는 보안 약점이다. 그래서 얘를 막기 위해서, 이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 HTML 태그 사용하는 거를 제한한다 라던가, 스크립트에 이제 삽입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 태그 기호 있잖아요. 요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요런 거, 뭐 따옴표 뭐 이런 애들 등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이제 치환을 함으로써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입니다. 얘는 어떤 약점이냐라고 하면은 데이터 입출력 경로를 조작을 해서 서버 자원을 수정, 삭제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사용자 입력값을 식별자로 사용하는 경우, 경로순의 공격을 막는 필터를 사용하여 방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음 약점은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입니다. 쟤는 어떤 약점인데 라고 하면은, 이제 외부의 입력값을 통해서 명령어 실행하는 걸 이제 좀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권한을 탈취한다 라던가 아니면은 시스템 자체에 이제 장애를 유발을 시키는 보안 약점을 이제 우리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시스템 명령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해주고,
뭐 외부 입력값을 이제 검증하지 않고서는 내부 명령어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써보면 외부 입력값을 통해 시스템 명령어의 실행을 유도함으로써 원인을 탈취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보안 약점. 자, 그 다음 약점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은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찾아보기 이런 버튼 보면서. 자, 그런 데에다가 악의적인 이제 명령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스크립트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이 시스템에 손상을 주는 그런 약점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JS 파일이라던가 뭐 JSP 뭐 이런 확장자들 있잖아요. 뭐 PPT, PDF 이런 애들 말고 그 업로드 될 수 있는 파일의 확장자를 제한한다라던가. 그래서 우리 올릴 때 보면은 뭐 zip 파일 안 됩니다. 뭐 아니면은 뭐 PDF 한글만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걸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파일명이 암호화가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웹사이트하고 파일 서버를 경로를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서 시스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파일로 인해서 뭐 그런 식으로 방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써보면 악의적인 명령어가 포함된 스크립트 파일을 검증함으로써 시스템의 자, 요약해서 작성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약점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은 신뢰되지 않은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입니다. 자, 그래서 입력값으로 사이트 주소를 받는 경우 이를 조작하여 방문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보안 약점.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이제 자동 접속 연결되는 거를 막는 거. 뭐가 있어요? 우리 뭐 회사라던가 저희 학원은 따로 이제 막혀있는 사이트가 없긴 한데 뭐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그 설정해 놓은 URL 말고 불법 사이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사이트로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안을 위해 뭐 네이버 메일 이런 것도 접속이 안 되게끔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의 외부 사이트의 주소를 관리를 함으로써 방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냥 모든 사이트가 다 차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 구글 뭐 이런 다 차단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제가 만약 보안팀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디선가 얘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구글은 접속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거기는 악의적인 사이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진짜 구글만 접속이 가능해요. 구글에 뭐 다른 뭐 제가 뭐 정보 처리 기사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했어요. 블로그는 그러면 또 다른 애잖아요. 그 클릭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블로그는 또 접속이 안 돼요. 그럼 검색 결과만 보이겠죠. 구글 사이트라고 하는 거에. 뭐 아니면은 우리 사내 인트라넷은 인간적으로 접속이 돼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외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대상만 이제 풀어가지고 해주는 걸 이제 화이트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랑 이제 반대말이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건데, 얘는 반대로 아까 화이트리스트는 다 차단이 됐고 거기서 허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블랙리스트는 모두 다 허용이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이거는 접속하면 안 돼, 이렇게 차단을 해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랙리스트는 조금 더 편의성은 편하겠죠. 뭐 진짜 못 쓰는 데만 막아놓는 거니까. 근데 화이트리스트는 보안성이 훨씬 우수하겠죠. 딱 필요하다라고 하는 애들만 접근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니까, 모두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단어들도 아마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IT 상식 같은 거니까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마지막 보안 약점입니다.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자, 얘는 어떤 약점이냐라고 하면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할당된 메모리의 범위를 넘어선 위치에서 자료를 읽거나 쓰려고 할 때 발생하는 보안 약점. 자, 우리 배열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뭐 C 언어라던가 자바라던가 배열 배웠잖아요. 자, 배열에서 제가 3개의 공간을 갖고 있는 배열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도 값이 뭐 1, 여기에는 값이 2, 여기에는 값이 3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럼 얘는 인덱스 번호가 0번일 거고, 얘는 1번일 거고, 얘는 2번이겠죠. 만약에 얘 이름이, 배열 이름이 ARR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 ARR의 4번째 공간에 뭐 4라는 값을 집어넣어줘. 자, 이거 가능한가요? 자, 우리 공간은 3개를 만들었고, 우리 값을 입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를 이용을 해서 값을 추가를 했었어요. 아니면 변경을 하거나. 자, 근데 지금 공간이 3개밖에 없어서 인덱스 번호 4번이라고 하는 건 없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넣으려고 하면은 뭐 제대로 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지겠죠. 공간은 한정적인데 걔에 비해 넘치는 지금 그곳에다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제 할당된 메모리의 뭐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값을 추가하고 수정하려고 했던 것처럼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 공간도 없고 값도 지금 없다라고 했을 때 제가 ARR 4번에 해당되는 그 값을 뭐 프린트 해줘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얘도 읽어올 수 있나요? 뭐 이상한 거 뭐 그냥 숫자 나오거나 에러가 뜨거나 이런 식으로 뜨겠죠. 이해되실까요? 이것처럼 할당되지 않은 범위를 넘어선 자료를 읽거나 쓰려고 할 때 이제 발생하는 약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방지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메모리 버퍼를 사용할 경우 적절한 버퍼의 크기를 설정하고, 자, 그리고 그 설정한 범위의
메모리 내에서 올바르게 읽거나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지. 자, 처음에 이제 내가 뭐 배열을 3개를 만들 것이다, 5개를 만들 것이다, 뭐 이런 공간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적절한 크기를 설정을 하고, 그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만 올바르게 읽고 써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화공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1번. 보안 위협의 하나인 SQL 인젝션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뭐라고 말하면 되죠? 권한? 권한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냥 SQL 인젝션, SQL을 삽입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제 유출하거나 변조를 한 거죠. 그 단어는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SQL 인젝션이다 이러면 SQL 삽입. 그거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SQL 인젝션은 뭐 웹 응용 프로그램에 SQL을 삽입을 해서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데이터 유출 및 변조를 하고 관리자 인증을 우회하는 공격 기법이다. 우선 핵심 키워드는 SQL을 삽입을 해서 그 결과가 일어났다는 걸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증 우회도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해서 인증 우회할 수 있는 건지. 자, 그리고 두 번째 XSS. 자, 뭐죠?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포함을 시켜서 이제 공격 등을 유발할 수 있게 하는 보안 취약점.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 할당된 메모리의 범위를 벗어난 위치에서 자료를 읽거나 쓰는 등 메모리를 다루는데 오류가 발생하여 잘못된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 취약점은 그쵸. 메모리 잘못 썼어. 지워지지가 않네. 버퍼 오버플로.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나가보도록 할 텐데, 자, 알고리즘 중에 이제 암호 알고리즘인 겁니다. 양방향 알고리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드입니다. 자, 얘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알고리즘이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보안 기사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999년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개발한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블록 암호화 알고리즘이니까 당연히 블록 크기가 있을 텐데, 블록 크기는 128비트입니다. 그리고 또 키 길이에 따라 128, 256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DES 입니다. 얘는 좀 유명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975년 미국 MBS에서 발표한 개인 키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DES를 3번 적용을 해서 보안을 더욱 강화한 트리플 DES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ES의 한계를 느껴서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또 개인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는데 걔 이름이 AES입니다. (2001년)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개인키 암호화 알고리즘. 자, 그리고 4번 RSA입니다. 자, 얘는 왜 이름이 RSA가 됐냐라고 하면은 MIT의 라이베스트라고 하는 사람과 샤미르라고 하는 사람, 에들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3명이서 이제 제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타내진 거기 때문에 라이베스트의 R, 샤미르의 S, 에들먼의 A 이렇게 해서 RSA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 본인의 알고리즘 만들게 된다면 본인의 이름 앞글자를 따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처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 하기 어렵다는 것에 기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5번 TKIP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무선 랜 보안에 사용된 웹을 보안한 데이터 보안 프로토콜로 임시키 무결성 프로토콜이라고도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웹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아무 알고리즘의 입력키 길이를 128비트로 늘리고 패킷당 키를 할당하여 키값 재설정 등 키 관리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제 나간 단어 중에 하나를 여쭤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Secure Coding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자, 얘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의 구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안 요소들을 고려하여 코드를 구현한 것. 이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대응을 해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시큐어 코딩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겠죠? 자, 그리고 암호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양방향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해시입니다. 해시. 자, 저희 저번에 언제 한번 해시 함수 이런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해시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시는 뭐였었죠? 고정된 길이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것. 어떤 뭐 입력값이 22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 해도 고정된 길이 뭐 임의의 그 숫자다 뭐 이런 걸로 뭐 EDF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해시 함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해시 함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SHA 시리즈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은 1993년 미국 국가안보국 NSA라고 하는데 미국 국가안보국이 설계하였으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초기 개발된 SHA-0을 이유로 이제 1이 발표가 되었고 다시 2라고 불리는 애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2라고 불리는 애가 224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224, 256, 384, 512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번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지금 정보 처리 기사인데 보안 기사냐, 이거까지 알아야 되냐라고 했던 MD5. 사실 눈치가 있었거나 아니면 슬쩍이라도 봤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기는 합니다. 자, 1991년 MD4를 대체하기 위해 보완한 암호화 해시 함수입니다. 이제 요 MD4를 보고서 그냥 O로 이제 작성해서 내신 분들은 운이 좋게 맞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보안 쪽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맞추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얘는 블록 크기가 512비트이며 키 길이는 128비트입니다. 자, 그리고 3번 NNS. 얘 같은 경우에는 1989년 일본의 전신전화 주식회사 NTT에서 발표한 암호화 해시 함수입니다. 얘의 큰 특징은 블록 크기와 키 길이가 모두 128비트입니다. 마지막 SNEFRU. 자, 얘는 1999년에 발표가 됐고요. 얘는 왜 만들어졌느냐? 32비트 프로세스에서 구현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온 문제를 보여드리면, 자, 1991년 MD4를 개선한 암호화 알고리즘 512비트 비트 입력 메시지 블록을 처리하고 나면 128비트 스테이트 값이 변화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쓰시오. 얘 뭐죠? 그쵸?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뭐 스니핑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서비스 공격하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실까요? 스니핑 하면서 제가 코를 킁킁거리다 이래서 패킷을 엿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런 공격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공격 유형에 대해서 볼 텐데, 자, 뭘까요? 종류가 조금 많습니다. 우선 서비스 거부 공격인데요.
우리는 얘를 이제 도스라고 합니다. 도스. 자, 우리 예전에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네이버에서 한번 그 사건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막 갑자기 네이버 그 서비스가 작동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라고 했더니 네이버에서는 뭐 디도스다, 디도스 공격 때문에 그런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소스 코드 하나 잘못 써가지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걸로 이제 나왔었죠. 자, 그걸 보면서 이제 디도스 공격은 무엇인지, 뭐 도스는 무엇인지 알면은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빨랐었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도스, 디도스. 자, 도스라고 하는 공격은 표적이 되는 서버의 자원을 고갈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공격자 또는 시스템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의 서버에 집중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표적이 되는 서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도스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의 컴퓨터에서 공격이 발생이 되고 얘는 조금 추적하기가 쉬워요. 방화벽으로도 차단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웹페이지, 뭐 파일 검색 요청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은 뭐 리소스를 이제 소비를 하겠죠. 자, 그러니까 표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 이제 막히게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제일 그 차이로 보자라고 하면은, 얘는 도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쪽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마비시키는 해킹 공격인 거고요. 우리 아까 전에 네이버가 디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도스라고 하는 애는 공격자가 여러 대의 컴퓨터를 감염을 시켜가지고 이 좀비들이 어떤 한 컴퓨터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동시에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동시에 공격을 하면서 서비스를 지연 마비시키는 거예요. 다굴.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도스하고 디도스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 도스는 직접 공격을 하는 겁니다. 파이트 하는 거고, 디도스는 내가 만약에 좀비다 이러면은 막 물어요. 막 옆에 있는 애들 좀비로 막 감염을 시켜. 그래가지고 여러 대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스 공격에는 주요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죽음의 핑입니다. 죽음의 핑. 아니면은 핑 오브 데스. 자, 얘는 명령을 전송할 때 패킷의 크기를 인터넷 프로토콜 허용 범위 이상으로 전송하여 공격 대상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 방법입니다.
자, 이제 죽음의 핑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만약에 정상적인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직 작성 중이신가요? 65,535바이트까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는데 이제 죽음의 핑 오브 데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65,535바이트보다 크게 설정을 해가지고 핑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제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큰 패킷을 크기를 크게 키워가지고 엄청나게 늘리게 된다면 이 컴퓨터는 그 과정을 무수하게 반복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그 과정을 또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시스템 자원들이 막 사용이 될 거고, 그럼 또 시스템 자원은 부족하게 되니까 정상 작동을 못하고, 이러면 또 마비가 걸리고. 자, 이래서 도스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또 뭐 IP 주소 같은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죽음의 핑 공격이었습니다. 만약에 핑 테스트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직접 CMD 창에다가 날려도 상관없긴 해요. 이러면은 기본 게이트웨이가 168.1.1 이러니까 이제 우리 공유기까지 핑이 정상적으로 도착하는지 뭐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핑 명령어 쳐가지고 192.168.1. 자, 이러면 나오죠. 응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해당 지금 요 IP 주소로 제가 지금 핑을 날린 거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패킷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개수가 지금 올바르게 나오잖아요. 네, 보낸 게 4개, 받은 게 4개, 손실 없음.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패킷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낸 횟수, 받은 횟수가 아마 같을 것이고, 이제 응답 속도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요 속도가 만약에 좀 오래 걸렸다라고 하면은 뭐 좀 무거운 거 있잖아요. 게임 이런 거 막 바로바로 돼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좀 힘들 수도 있고, 뭐 그냥 우리가 서칭하는 거라던가 동영상 본다라던가 이런 거에는 뭐 전혀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이렇게 그 사이트에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핑 명령어 쳐가지고 확인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핑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 스머핑입니다. 자, IP나 ICMP의 특성을 악용하여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보냄으로써 네트워크를 불능 상태로 만드는 공격 방법을 이제 우리가 스머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스니핑, 스머핑. 뭐 이름 비슷하니까 뭘로 써야 할까?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게 스푸핑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스머핑 뭐라고 말씀드렸죠? IP나 ICMP의 특성을 악용을 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보냄으로써 네트워크를 불능 상태로 만드는 방법. 자, 그러면은 스니핑은 이건 저희 저번에 했는데, 그쵸? 자, 킁킁 냄새를 맡는 이런 뜻을 가진 애니까 네트워크의 중간에서
남의 패킷 정보를 도청하는 해킹 유형 중 하나. 자, 그리고 얘랑 이름이 비슷한 스푸핑. 자, 스푸핑이라고 하는 건 우리 스니핑은 킁킁 냄새 맡아 라고 했고, 스푸핑은 속이다 라는 뜻을 가진 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얘가 승인을 못 받은 애예요. 그러면은 이제 승인 받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들은 뭐 IP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그 사이트 접속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불법적인 애가 나인 것처럼 승인 받은 사용자인 것처럼 시스템에 접근을 해가지고 접근 제어를 우회하는 공격 행위를 우리가 스푸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티어드롭. 자, 얘는 데이터의 송수신 과정에서 패킷의 크기가 커 여러 개로 분할되어 전송될 때 분할 순서를 알 수 있도록 프래그먼트 오프셋 값을 함께 전송하는데, trdrop은 이 오프셋 값을 변경시켜 수신 측에서 패킷을 재조립할 때 오류로 인한 과부하를 발생시킴으로써 시스템이 다운되도록 하는 공격 방법. 자, 아까 전에 저희가 디도스에 대해서 작성을 해드렸는데, 디도스 한번 여기다 작성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요. 디도스 감염된 컴퓨터들이 지점에서 한 곳에 서버에 분산 서비스 공격을 주는, 뭐 스모핑 뭐 같은 게 얘랑 비슷하죠. 자, 그리고 SYN 플러딩. 자, 우리 TCP라고 하는 애는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해 3웨이 핸드쉐이크를 거친 후에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 SYN 플러딩 은 공격자가 가상의 클라이언트로 위장하여
이 과정을, 3 핸드쉐이크 과정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공격 대상지인 서버가 대기 상태에 놓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자, 랜드 어택이라고 하는 공격입니다. 자, 랜드 어택이라고 하는 거는 짧게 이야기를 하면 패킷을 전송할 때 송수신 IP 주소를 모두 공격 대상 IP 주소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공격 기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공격 대상은 자신에게 무한하게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는 그렇게 적어놓을까요? 자, 패킷을 전송을 할 때 송신 IP와 수신 IP 주소를 모두 공격 대상의 IP 주소로 하여 공격 대상에게 전송을 한다. 자, 그러면은 그 패킷을 받은 공격 대상은 송신 IP 주소가 자신이니까 자신에게 응답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패킷이 계속해서 전송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한테, 자신에 대해 무한히 응답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마비를 시키는 공격인 겁니다. 자, 저희가 봤던 공격 중에서 서비스 공격 유형에는 도스, 디도스, 죽음의 핑, 스머핑, SIM 플로딩, 티어드롭, 랜드 어택 얘네들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침해 관련된 용어들을 나갈 텐데 그 중에 2개는 저희가 미리 나갔습니다. 자, 첫 번째 스니핑을 나가죠. 스니핑, 네트워크 중간에서 남의 패킷 정보 도청하는 해킹 유형이다. 자, 그리고 스니핑은 위에 썼으니까 그냥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스미싱. 자, 얘는 뭐예요? 우리 이 얘기는 좀 많이 쓰지 않나요? 나 혹시 막 스미싱 당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자, 문자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빼내는 수법이죠. 자, 어떤 거냐면은 이제 문자 메시지로 이제 SMS, 왜냐면은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는 그런 공격들도 있는데, 이메일보다 핸드폰으로 사람들이 더 문자 오는 걸 더 믿잖아요. 이제 그 핸드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더 보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대리인 행세를 해서 개인정보를 훔친다던가, 아니면은 뭐 농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문자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청구된 내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링크 클릭하면은 막 제 정보 쏴라라락 다 날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 스미싱인 거거든요. 문자 피싱. 자, 그래서 스미싱이 뭔지 알아두셔야 되고, 자, 스피어 피싱입니다. 자, 얘는 사회공학의 한 기법으로 특정 대상을 선정한 후 그 대상에게
일반적인 이메일인 것처럼 이메일로 위장한 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발송 메일의 본문 링크나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스피어 피싱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개인정보 뺏어가면은 스미싱, 이메일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뺏어가는 걸 하면은 스피어 피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보면은 사회공학의 한 기법이라고 했는데 사회공학은 무엇인가? 자, 얘는 컴퓨터 보안에 있어서 인간 상호작용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속여 정상 보안 절차를 깨뜨리기 위한 비기술적 시스템 침입 수단입니다. 자, 다음은 다크 데이터입니다. 자, 얘는 뭐냐? 특정 목적을 갖고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나 이후 활용되지 않고 저장만 되어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서 이제 얻는 데이터인 건데, 뭐 의사결정이나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는 이제 사용이 되지 않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냥 저장 공간만을 차지하고 있는 불필요한 정보인 건데, 다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치라던가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지, 뭐 영상, 뭐 요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뚜렷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분석이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센서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도화됐잖아요. 그래서 이 다크 데이터를 또 하나의 그냥 유의미한 데이터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저희 나갔던 SQL 삽입. 얘는 전문 스캐너 프로그램 혹은 본넷 등을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사이트가 발견되면 데이터베이스 등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일련의 공격 방식을 SQL 삽입 공격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타이포 스쿼팅입니다. 자, 얘는 네티즌들이 사이트에 접속할 때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철자를 빠뜨리는 등 그런 실수를 이용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유명 도메인을 미리 등록하는 일로 URL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뭐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은 구글이라는 데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쳐요? google.com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오탈자가 가끔 나는 경우가 있죠. 뭐 어떤 식으로 뭐 google.com 이런 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구글인데 여기서 요게 저희는 L이라고 친 거잖아요. 근데 대문자 뭐 I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눈속임을 한다라던가 뭐 아니면은 구글을 또 잘못 봐서 Q로 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방식으로 좀 유명한 URL 도메인과 비슷한 단어들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구글을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연관 있는 서비스인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한다라던가 뭐 단순한 눈속임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제 뭐 공격 당하기는 쉬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쟤네들의 이제 주요 목적은 뭐예요? 계정 정보 탈취죠. 잘못 입장했는데 구글이랑 똑같은 사이트가 막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요. 그럼 걔네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주소뿐만 아니라 그 우리 UI 화면 있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것까지 이제 비슷하게 이제 꾸민 애들은 훨씬 더 사용자가 많이 속아서 아이디랑 패스워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싱 사이트인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뭐 URL을 유사하게 꾸며가지고 뭐 배포도 하고 뭐 악성 코드 같은 것도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막아야겠죠. 아니면은 뭐 믿을 수 있는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막 이런 데다 구글 친 다음에 접속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가짜 사이트에 접속이 됐더라도 공격을 이제 피하기 위해 뭐 바이러스 이런 거 막아주는 그런 프로그램 설치해 주시고 뭐 파일 변조 기능 이런 것들도 감시할 수 있게 기능들을 이제 확인을 다 해주시면 뭐 막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정리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보안 침해 공격 관련된 용어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디도스 공격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시로 이제 내가 만약에 뭐 좀비 중에서 짱 좀비예요. 막 애들을 물어요. 그러면은 걔네들도 원래 멀쩡한 PC였는데 좀비 PC가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럼 좀비 PC라고 하는 애는 뭐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좀비 PC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러면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어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를 조종하도록 만들어진 컴퓨터, 주로 디도스 공격에 이용이 된다. 자, 그리고 CNC 서버.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해커가 원격지에서 좀비 PC들한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악성 코드를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서버, 사용하는 서버. 걔네를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좀비 PC들은 CNC 서버의 제어를 받아가지고 디도스 공격에 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막 나왔던 본넷 이런 단어. 본넷은 뭐예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어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될 수 있는 다수의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형태를 말함. 자, 그리고 이런 단어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웜. 자, 웜은 뭐예요? 네트워크를 통해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높임으로써 결국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버퍼 오버플로 공격, 슬래머 등이 웜 공격의 한 형태이다. 자, 그리고 랜섬웨어. 이거 막 IT 드라마 이런 것만 나와도 꼭 이 단어 꼭 나타나죠. 왜? 주인공한테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자, 뭐예요 얘는? 그쵸? 얘를 원래 사용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암호를 이제 걸어놓고 그거 암호 풀어줄 테니까 너 돈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뭐 돈 안 주면은 그거 그냥 소스코드 못 여니까 다시 네가 알아서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해 내부 문서나 파일 등에 이제 암호화를 해서 사용자가 열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 암호 해독용으로 프로그램의 전달을 조건으로 암호 해독용 프로그램의 전달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함. 자, 그리고 제로데이 공격입니다. 자, 얘는 어떤 말이냐면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때 발견된 취약점의 존재 자체가 널리 공표되기도 전에 해당 취약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보안 공격으로 공격의 신속성을 의미한다. 자, 되셨을까요? 자, 제로데이 공격까지 확인을 했고, 키로거 공격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우리 키보드가 쳐질 때마다 그 움직임을 감지를 해가지고 얘가 뭐 I 눌렀네, D 눌렀네 이런 식으로 개인 중요 정보를 빼가는 해킹 공격을 우리가 키로거 공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 움직임을 탐지해 아이디, 패스워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과 같은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몰래 빼가는 해킹 공격입니다.
자, 그리고 백도어입니다. 백도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 설계자가 서비스 기술자나 유지보수 프로그램 작성자의 액세스 편의를 위해 시스템 보안을 제거하여 만들어 놓은 비밀 통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컴퓨터 범죄에 악용이 되는 건 거죠. 해커들이 아주 사랑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설계자나 관리자가 이제 고의로 시스템에 보안상에 이제 허점을 조금 남겨놓은 건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비인가된 접근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악용을 해가지고 뭐 원격 접속을 한다라던가 정보 탈취를 한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니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백도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뭐 보안 관리자가 관리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침투가 가능하고 빠르게 이제 슉 들어갈 수도 있고 로그도 남기지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훨씬 편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시스템에 처음 침투를 이제 시도를 할 때는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기술이지만 보안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설치한 공격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대상 시스템에 더욱 쉽게 침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백도어를 사용해가지고 시스템을 공격하는 해커들이 그 비밀번호 복구 툴에다가 막 멀웨어 같은 것들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툴이 막 소셜미디어나 플랫폼 이런 데서 거래가 되고 막 그럼 정보 탈취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암호화폐 같은 것들 가로채고 막 이런 피해들이 조금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랜섬웨어에다가 백도어를 포함해가지고 막 배포하고 이런 활용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피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백도어를 뭐 탐지하는 방법은 뭐 무결성 검사한다라던가 로그 분석하고 어디 포트 열려 있는지 포트 확인하고 이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유명하죠. 트로이 목마. 얘는 뭐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프로그램 내에 숨어 있다가 해당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활성화되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 자기 복제 능력은 없습니다. 트로이 목마는 이제 뭐 백도어를 열고 영향을 받는 장치, 제어 이런 것들, 뭐 사용자 데이터 유출, 공격자에게 전송해가지고 영향받는 시스템에서 다른 악성 코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하게 실행해가지고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악성 코드의 범주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까지가 뭐냐면은 서비스 공격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안 솔루션들도 알아야겠죠. 이제 공격 방법도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가? 보안 솔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접근 통제, 침입 차단 및 탐지 등을 수행하여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는 기술 및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모두가 아는 뭔 기술이 있어요? 방화벽이죠. 방화벽.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 거부, 수정하는 기능을 가진 침입 차단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은 뭔데? 자,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사용, 오용, 남용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IDS라고 얘기를 하고요. 침입 방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를 IPS라고 해요. 자, 침입 방지 시스템은 뭐냐?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능동적으로 차단하고 격리하는 등의 방어 조치를 취하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리면은 웹 방화벽입니다. 자, 웹 방화벽은 이제 일반 방화벽이 탐지하지 못하는 SQL 삽입 공격이라던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등의 웹 기반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웹서버에 특화된 방화벽을 우리가 웹 방화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 유출 방지는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자, 다음은 VPN입니다. VPN이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가상 사설 통신망. 자, 저희 학원도 요걸 사용을 하는데 얘가 어떤 때도 이제 사용이 되느냐, 인터넷이나 그런 공중 네트워크 암호화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회선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마치 이제 우리 지금 요 학원만 사용하는 것처럼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것처럼 해주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공공기관이나 뭐 아니면 저희 사기업 같은 단체에서는
이 내부인들만 쓸 수 있는 특수 목적의 인트라넷 같은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해당되는 컴퓨터만 전용선으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다른 제3자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건데, 이게 회선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 망 자체 접근이 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 이 학원도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는데 전국 아니면은 뭐 해외까지 있는 지사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해외 단위로 회사가 커지면은 우리 회사 인트라넷 이거를 구축하려고 하면은 비용이 막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장성이 뛰어난 인터넷을 인트라넷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된 거고, 그게 이제 가상사설망 VPN인 겁니다. 뭐 얘는 업무에만 쓰이는 거는 아니고요. 뭐 지역 제한이 있는 국가에서 뭐 자유로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중계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를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거를 뭐 구축할 일은 많이 없으니까 얘가 이제 어디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막 검열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좀 피하려고, 그러니까 뭐 얘는 우리 뭐 대한민국 접속 차단 뭐 불법 유해 사이트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뜨고, 뭐 아니면은 뭐 어디라고 해볼까, 뭐 얘는 뭐 영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페이지입니다 이랬을 때 국가를 바꿔가지고 막 막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확인을 해봤고요. NAC 있습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얘 써볼까요? 자, 얘는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내부 PC 맥 주소를 IP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후 일관된 보안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접근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 PC 등과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모든 유무선 기기가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전에 이제 보안 정책 준수 여부를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네트워크 사용을 제어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사내망에 접속하려고 하는 모든 기기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걔네들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검사하는 검역소 같은 데 보내가지고 보안 검사를 진행을 하고, 이제 얘가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 내부망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SIEM입니다.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인 건데 얘도 쓸까요? 자, 얘는 다양한 장비에서 발생하는 로그 및 보안 이벤트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보안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로부터 최종 사용자까지 전체 범위에서 로그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종합적인 보안 보고하고 규제 준수 관리와 함께 신속하게 공격을 탐지 차단 해주는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이제 해주는 애들이죠. 얘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최신 보안 위협을 탐지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보안 관련된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